모델로 도서관에서부터 시작한다. 저자들을 만나 토크 콘서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행사는 주손대학교와 호남대학교와 주손대학교가 공동으로 기획하여서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공유대학 모델로서는 첫 번째 프로그램입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1차 첫 번째 토크 콘서트를 했고요. 그때는 저자들의 생각을 듣다라는 주제로 저희가 하였다면 두 번째 이야기는 저자들의 기술을 듣는다. 오늘의 강연 내용을 보시게 되면 기술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저희들이 저자들의 생각보다도 이제 기술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본 행사의 현장은 호남대학교 통합뉴스센터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현장에는 오늘의 패널을 수고하실 예술대학교 송진희 학장님과 공과대학교 정영기 학장님, 4차 산업 정대현 학장님이 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주시고요. 또 해당하는 관계자에서 한 7분 정도 여기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장에 웹엑스에 이미 들어와 계시는 조선대학교 중앙도서관 최한철 관장님도 함께 하고 계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작하는데 오늘 진행을 맡은 호남대학교 학술정보원장 백남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행사에 이제 앞서서 잠깐 이제 진행에 대한 공지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진행은요, 첫 강연을 듣고 난 다음에 패널과 이제 질의가 진행이 됩니다. 두 번째도 같은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랜선 형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요. 실시간에 유튜브 호남대학교 TV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장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끝났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강연에 앞서서 호남대학교와 주손대학교, 호남대학교의 첫 공동기획 프로그램의 첫 폼을 열어주실 주손대학교 최한철 관장님의 오늘의 첫 강연자의 소개와 또한 인사말을 잠깐 듣겠습니다. 최한철 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조선대 중앙도서관장 최한철 교수입니다. 대학 간 공유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AI 저자들에게 듣는다로 시작된 1차 원택트 저자 초청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2차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준비하신 백난 호남대 도서관장님과 직원 선생님 그리고 조선대 도서관 선생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3, 4차를 조선대와 호남대가 함께 주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강의를 해주실 고삼석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 박사님은 참여정부 대통령 비서실 혁신 담당관과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겸임 교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하시면서 방송통신 분야와 AI의 발전을 위하여 선도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5G 초연결사회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온다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자와의 토크 콘서트 두 번째 이야기, AI 시대의 저자들의 기술을 듣는다. 첫 번째 강연을 맡은 고삼석입니다. 저는 이제 작년 말에 방통위원회 상임위원을 퇴임하면서 5G 초연결사에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때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 아직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이었고요. 그러나 그 전에 이제 4차 산업혁명 논의, 즉 정보화 혁명이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세상이 이제 급격히 바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난 1년 동안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상에 엄청난 변화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까지 같이 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강연을 나가게 되면 그 주제에 맞춰서 그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오늘은 이제 저자와의 토크 콘서트라는 행사 취지에 맞추어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왜 썼는지 이런 어떤 제 문제의식 그리고 제가
이 책에 담고자 했던 내용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책에 썼던 내용들은 자연스럽게 뒷부분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앞서 소개도 해주셨습니다만은 지난 한 25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을 국회와 청와대 그리고 행정부에서 보좌하면서 특히 미디어, ICT 정책 전문가로 그동안 정책과 행정을 담당했고 또 이제 방통위원이 되기 전에 한 6년 동안 중앙대에서 또 관련 과목들을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방송통신의 상임위원, 중앙행정기관의 상임위원을 이제 맡았고 또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전반기 동안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목 상임위원을 이제 역임했습니다. 제가 제 경력을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가 제가 이제 처음 이제 국회에서 일을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아시겠지만 방송이었습니다. 방송과 통신이 명확히 분리가 되어 있었고 또 그리고 이제 방송 중에서도 이제 지상파 방송이 있었는데 제가 쭉 이렇게 이제 정책 현장, 행정 현장에 있다 보니까 방송과 통신 융합을 하게 되고 최근에 보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진흥정보혁명까지 세상이 급격히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는 크게 세 덩어리입니다만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지금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앞부분부터 해서 제가 책을 이제 왜 썼는지, 그 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또 우리가 앞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그 행사 취지에 맞추어서 어떤 기술이 이제 세상을 어떻게 바뀌는지, 결국은 이제 기술과 사회, 기술과 사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기술의 채택이 결정이 되고 또 사회 경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첨단 ICT죠. 정보통신 기술에 의해서 지금 진행정보혁명이 진행되고 있었고 또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그런 충격에 의해서 또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이걸 활성화하기 위한 디지털 대전환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 사회에 대해서 일단 좀 특징을 저는 5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시간이 남는다고 한다면은 제가 이제 책에서 강조하고 제 평소 소신이기도 한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디지털 포용 사회로 만들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책을 좀 쓰게 된 내용을, 계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한 대략 25년을 어쩌다 이제 공무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밀공처럼 공직에 20여 년 가까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중간에 한 6년을 대학에서 또 학생들을 가르쳤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방통위원을 이제 퇴임하면서 이거 그냥 퇴임하기보다는 지금까지 제 경험을 하나의 책으로 정리해보고 또 앞으로 다가올 사회에 대한 전망과 또 앞으로 이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5G 초연결사의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온답니다.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난해 2019년이 상당히 좀 이제 특별한 해죠. 2016년에 시작된 4차 산업혁명 논의 그리고 지난 4월 8일 날 작년 4월 8일 3일이죠.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어떤 계기들이 이제 앞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크게 바꾸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미래가 다가올 텐데 이 완전히 새로운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를 먼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당연히 미래에 대해서 규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럼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이제 고민이 이제 시작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미래 앞으로 다가오는 10년 동안 개인, 기업, 정부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 책에 이제 한 절반 정도를 또 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 제가 가장 크게 이제 어떤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은 과거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첨단 기술과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 항상 보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경제적 성과
편익, 기회 이런 것들만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술이 됐던 서비스가 되었던 꼭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고 또 기회가 있으면 또 위기는 또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혜택이 있으면 또 위협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좀 종합적인 시각에서 좀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책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작년 말 그리고 이제 금년 초부터 코로나의 전 세계적인 유행 그리고 이건 이제 100년 만에 찾아온 이제 세계사적 전염병이죠. 1918년 스페인 독감 이후에 100년 만에 찾아온 세계사적인 어떤 전염병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인류에 대한 큰 도전인 것 같고 지금 우리는 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응전의 과정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첨단 ICT 기술,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그 다음에 빅데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첨단 바이오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그리고 이제 이걸 앞으로 이제 그 위기, 특히 이제 뭐 경제 침체를 넘어서 경제 이제 대붕괴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디지털 전환을 지금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뉴딜 정책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오늘은 좀 말씀드리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번 코로나19 과정에서도 이제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났습니다만은 결국 이러한 어떤 사회적 대격변기 그리고 재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소외된 분들, 어렵게 사는 분들이 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그 코로나 확진자와 그다음에 사망자의 비율을 보게 되면 약 70%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즉 흑인이라는 거죠.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보면은 그 어려운 사람들이 더 큰 어떤 고난을 이제 겪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러한 어떤 코로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는 바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부의 불평등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라든가 에너지 문제라든가 복지 문제라든가 의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디지털 포용 사회로 가자 하는 게 이제 저의 어떤 제안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기술들이 어떤 기술들이 등장하고 그 기술이 경제와 산업, 사회와 문화를 어떻게 바꾸는 건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 건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기술과 서비스 그리고 첨단 제품의 도입이 결국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에 기여를 해야 된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을 가장 크게 느낀다는 건 이런 어떤 그 조사 자료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9월 달에 퓨 리서치 센터라는 미국의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제 분석한 겁니다만은 전 세계 14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10명 중 8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변화됐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충격이 아주 크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 세계적인 석학뿐만 아니라 각 언론에서도 이제는 A씨와 B씨와 A씨, 즉 코로나 발생 이전과 코로나 발생 이후로 시대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석학들뿐만 아니라 국내의 저명한 언론에서도 이제 세상이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동의하는 것 같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분석을 지금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 금년 초 코로나 팬데믹이 선언된 직후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맥킨지에서 더 넥스트 노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페이퍼를 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여기에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만은 코로나19 이후에 비즈니스 방식, 그 다음에 일상생활 등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재구조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은 단순히 그 변화뿐만 아니라 그 변화 이후에 새로운 어떤 질서를 만들고 규범과 제도를 이제 만드는 것들이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세계 각국이 어느 정도 코로나19의 임팩트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예측이 가능하죠. 이건 간단한 어떤 경제 위기를 넘어서 이제 그 국가 차원에서는 전리의 위기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들이 하는데 이게 소위 이제 디지털 뉴딜이라고 그러죠. 1930년 미국의 뉴딜 정책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막대한 재정을 투여해서 경기를 부양을 하는데 그 수단이 바로
디지털 관련된 어떤 국가적인 인프라 구축,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번 기회에 경제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경제의 구조와 체질을 바꿔서 미래에 이제 대비하자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그 다음에 EU, 미국 모두 디지털 관련된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금 막대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5G 네트워크이고 인공지능이고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EU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보건의료나 교통, 보안, 고용, 법률 시스템처럼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심층적으로 본격적인 지금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를 지금 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지난 7월에 이런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서 한국판 뉴딜을 이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이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 안전망 강화라는 3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핵심은 뭐니 해도 디지털 뉴딜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 행사에서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되어가기 위한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격형 국가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형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또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한국판 뉴딜, 디지털 뉴딜을 통해서 우리 경제와 산업, 사회와 문화를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수단은 첨단 ICT 기술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세계 경제 리더들의 모임인 월드 이코노믹 포럼, 다보스 포럼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도 이제 어떤 부분적인 어떤 그 문제에 대처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개편, 더 그레이트 리셋을 해야 되는 그런 국면에 진입했다,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미래 차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정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눈앞에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세상이 지금 펼쳐질 것 같고, 그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는 첨단 디지털 기술이 대단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그리고 그걸 이제 어떤 활용하는 산업, 서비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방향들을 이제 규정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이제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진입하게 될 사회를 저는 초연결 사회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만은, 그 초연결 사회의 특징을 한 5가지 정도로 지금 저는 정리했습니다. 이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5개가 초연결, 그 다음에 초지능, 초융합, 초현실, 초격차와 같은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새롭게 만든 그런 개념들은 아니고, 작년에 이제 우리나라가 5G 세계 최초 상용화할 때, 이게 언론이나 전문가, 그 다음에 각종 민간이나 그 어떤 공공사이드의 싱크탱크에서 세상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예측을 하면서 많은 이제 개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개념들이 오히려 일반 국민들한테는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겠더라고요. 워낙 개념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도대체 이 사회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 거야? 우리 경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윤곽을 잡기가 더 어렵게 만드는 또 그런 어떤 상황이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술혁명,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가올 미래 사회를 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힐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해서 제가 5개의 초가 들어가는 그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초연결 사회입니다. 즉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은 이제 그 이동통신 네트워크라고 그러죠. 우리 일상적으로 이제 인터넷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사람과 사물이 일정 정도 이제 제한적이지만 사물이 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5G 네트워크라는 것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네트워크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네트워크로 그렇게 분류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4G 네트워크에 비해서 연결 같은 경우는 약 10배의 연결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5G가 이제 완전히 구축이 되고 그 사용이 4G만큼 사용자들이 늘어난다고 그런다면은 모든 사람과 사람의 연결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과 사물, 그리고 사물과 사물끼리도 연결되는 그러한 초연결 사회가 올 것이다 하는 게 제 어떤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적인 IT 기업인 IBM의 버지니아 로메티 기장 같은 경우는 다음에 올 가장 큰 변화는 IoT, 즉 초연결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이 초연결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지금 여기에 인공지능을 이제 탑재하고 또 그리고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경제를 이제 그 시대를 여는 데 있어서는 가장, 즉 미래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인프라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모든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게 되면 내게서 막대한 데이터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라고 합니다. 즉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축적하고 분석하고 가공하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게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결합되면은 바로 데이터 경제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 데이터 경제는 뭐 그냥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국내외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 구글이라든가 애플, IBM, 그리고 국내로 보면은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같은 기업들이 이통 3사가 있죠. KT, SKT, LG 플러스. 이 회사들이 어떤 회사입니까? 첨단 ICT 기반의 기술, 테크 기업이지만 동시에 인터넷 기업입니다. 또한 거기에 더 나가면은 바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데이터 기업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회는 누가 연결을 더 잘하느냐, 연결을 못하느냐, 연결되어 있느냐,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지금 앞으로 미래 사회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것들을 규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번 그 코로나19 과정에서 보게 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집에 있으시면서 그 인터넷을 연결하거나 모바일을 활용하는 그런 그 접속이라든가 이용 시간들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은 이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디지털 뉴딜 정책의 핵심인 데이터 같은 구축 같은 경우는 그리고 데이터댐, 데이터를 잘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데이터댐 구축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지역 차원에서 보면 소연결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어떤 스마트 시티를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에너지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교통, 안전, 헬스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해 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지역 단위에서는 바로 지역 광주형 예를 들어 스마트 시티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대단히 지금 또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그 주제이기도 합니다만은 인공지능이죠. 지금 인공지능은 뭐 잘 아시겠지만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뭐 최근에 등장한 것도 아니고 이미 1950년대에 미국의 그 다트머스 대학의 그 컨퍼런스 행사에서 그 기술이 이제 공개가 됐죠. 그런데 이제 뭐 최근에 이제 구글의 그 알파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이런 거구나. 인공지능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이런 변화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체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인공지능 그 기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인공지능이 이제는 산업 현장, 경제 현장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음성인식 AI인 AI 그 기능이 탑재된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는 이제 AI 스피커를 활용하고 있고 자율주행차에는 내지는 첨단 자동차에는 AI 기능들이 지금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AI가 탑재된 로봇, 드론, 그리고 이제 멀지 않은 미래에 자율주행차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즉 이처럼 AI는 기술 그 자체도 중요합니다만은 이걸 어떤 분야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도 작년부터 지금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전략을 좀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지난 11월 25일 날 국가전략 AI 국가전략 1주년에 대한 성과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보면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그 정책의 방향이 나옵니다. 이게 뭐 어떤 겁니까? 대통령께서는 인공지능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로 만들겠다. 그리고 사람 중심의 따뜻한 인공지능 시대를 열겠다는 그러한 정책 기조, 비전을 발표하셨죠. 실제로 이제 보게 되면 세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시장이 급격히 지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테크 리서치 기업인 옴디아에서 지금 금년 초에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2025년까지 약 988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건 지금 현재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시장의 대략 5배에서 6배 되는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초융합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그 5G라든가 인공지능이 우리 삶 곳곳에 이제 그 적용이 될 텐데, 이번 디지털 뉴딜에서도 그래서 정책 기조가 그거였습니다. 5G와 AI를 전 산업 분야로 확대 융합시키겠다. 사회 부분도 융합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로 대전환하겠다고 그랬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면 경제 전문가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자본주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러한 파괴적 혁신, 창조적 파괴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2000년대부터 보면 이제 방송과 통신 융합을 했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즉 오토 이제 그 공유경제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현실과 가상의 융합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초기에는 산업 구조를 바꾸겠습니다만은 최종적으로는 소비자 이용자인 우리의 삶을 바꾼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초융합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동향들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제 주도해서 지금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벤처기업,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 재래시장도 디지털로 전환하겠다. 이런 어떤 그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후에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은 어떤 그 생산 효과라든가 소비자들 확대 효과 이런 것들을 좀 가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는 초현실의 영역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실리콘밸리, 미국 실리콘밸리 IT 기업의 그 리더들이 다 같이 하는 얘기가 이제 인터넷의 시대는 어느 정도 지나가고 메타버스의 시대가 오고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좀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는데 현실과 가상이 상호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이제 별도로 또 이제 이렇게 존재하면서 그것들을 이제 사람들은 본인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교류하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가상 세계에서는 자신의 아바타를 넣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제 가능하냐면은 그동안 포지 환경에서는 특정한 네트워크 환경이 구축이 되지 않으면 이런 AR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가상현실, 혼합 복합현실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5G의 특성상 대용량과 초저지형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어떤 인공지능이라든가 인공현실이나 가상현실 이러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내가 있는 곳에서 어디에서나 언제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용 환경이 구축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떤 그 미국의 글로벌 IT 기업의 리더들은 이 어떤 이제 초현실의 세계, 즉 메타버스의 시대가 바로 그래픽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결합, 발전으로 이게 가능해졌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한번 좀 제가 한번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1999년에 개봉된 매트릭스였습니다. 이게 이제 그 네오라는 주인공이 이제 현실과 가상 세계를 오가면서 미션을 수행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때는 공상 과학 영화다 이렇게 지금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때는 이제 어떤 문제였냐면 이 영화 속 이제 상상에 즉 영화 속 가상 세계에 그쳤던 것이죠. 영화관을 나오면은 그 세계가 우리가 상상 속에서만 있었고 영화 속에서만 있었지 실상은 분명히 그 현실과 가상은 전혀 다른 것으로 그렇게 이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면의 오른쪽을 보시면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면서 지금 각 언론들이 이 사례를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오른쪽 그 상단에 이 그림이 어떤 그 사진이냐면 기아 자동차의 유럽 연구소에서 지금 개발자들이 지금 자동차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하얀 홀로그램이 보일 겁니다. 이건 다른 지역, 다른 국가에서 그 연구자들이 가상의 공간에 들어와 가지고 협업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겁니다. 이 좌측 하단의 화면은 그 닌텐도 게임의 지난 대선 과정에 그 바이든 후보가 들어가 가지고 이용자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른쪽은 최근에 이제 그 페이스북에서 이제 발표한 AR 그 플랫폼에서
취재 기자가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서 이러한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그 취재 기자의 아바타입니다만은 이 목소리는 이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여기에서 이제 보내서 여기에 행사에 참석하고 있는 이런 참가자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지금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과거에는 영화 속에 그 현실을 그쳤다고 그런다면은 이제는 이러한 가상현실, 인공현실들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이제 들어오는 그러한 시대가 앞으로 열리고 그 바탕에는 그 초고속과 대용량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5G 네트워크 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실현할 수 있는 그래픽 소프트웨어라든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발전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뒤에 부분 디지털 포용사의 연결과 좀 제가 이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개념입니다만은 한번 보시면 앞으로 이제 저는 뭐 기술 결정론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게 되면은 개인이건 기업이든 조직이든 정부든 이러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는 개인과 기업과 정부의 경쟁력이 저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뭐 일반 국민들로 보면은 디지털 복지 혜택이라든가 편익 증진이나 이런 것들도 이러한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 기기를 잘 활용하는 분과 그러지 못한 분 간에는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단순히 시장에 맡기거나 기업에 맡기거나 또 정부에 맡기거나 또 개인이 극복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단적으로 보시게 되면 30년 전 1989년에 글로벌 시가총액 12위까지 기업을 보시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대부분 금융기업, 그 다음에 에너지기업, 그리고 제조업이었습니다. 근데 30년 지나고 2018년, 이게 작년에 나온 자료입니다만은 어떻습니까? 대다수가 인터넷 기업입니다. 글로벌 인터넷 기업인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중국의 알리바바나 텐센트입니다. 여기에 제조업이나 에너지 기업들이 거의 지금 없거든요. 이렇게 지금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기업으로 중심으로 보게 되면 세계 상위 20위권 인터넷 기업에 11개가 미국이고 9개가 중국입니다. 즉 승자 독식의 경제가 인터넷 영역에서는 더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과 같은 첨단 기술을 이제 앞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한 어떤 성과 그리고 그로 인한 어떤 부를 이런 어떤 기업이라든가 특정 기업이나 국가가 이제 독점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은 골고루 분배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가장 큰 이제 그 주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제가 책을 쓸 당시에도 이러한 이슈가 이제 불거졌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죠. 국가 주도의 그 경제발전 계획이 시작된 60년대 이전에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어땠습니까? 동남아시아보다 더 낮았죠.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략 한 60년 흘렀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입니까? 지금 3만 불이 넘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약 300배 정도의 소득의 향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국가의 어떤 GDP 규모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여기서 이제 물어볼 게 그겁니다. 경제는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하고 엄청난 양의 성장을 일으켰는데 과연 우리 개개인들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행복 지수는 얼마나 높을까요? 이 문제를 이제 찾아보니까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의 저자인 유발 하라리가 이런 문제 제기했더라고요. 인간은 풍요로워졌는데 결코 행복해졌다고 할 수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은 또 그 기술을 어떻게 따라잡을까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기술을 통해서 구현되는 미래 사회는 바로 인간성이 확보된 미래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중심인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세계적인 석학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또 동시에 이번에
코로나19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인간과 공동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부의 불평등 문제라든가 우리의 어떤 그 삶의 터전이 되는 이 어떤 지구의 환경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부터 앞으로 어떤 사회가 바람직한지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야 된다 하는 그런 화두를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는 어떤 기술을 도입하고 그다음에 어떤 첨단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떤 편익을 얻고 또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를 만드는 게 바람직한 것이냐, 얘기하는 그런 것이냐, 기술의 이제 어떤 그 도구로서의 이제 역할이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 문제 제기는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서 제시한 건 바로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내지는 정부의 정책 기조도 바로 디지털 포용사회, 포용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대전환해야 된다는 그러한 주장을 실은 이제 코로나19 이전에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오면서 세계적인 많은 석학들, 그 다음에 국내 싱크탱크 언론에서 이러한 부분에 공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살펴왔듯이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의 발전, 경제의 발전은, 즉, 혁신 성장은 인공지능이라든가 5G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이러한 첨단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한 혁신 성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첨단 ICT 기술이 혁신 성장의 동력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과정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기존에도 이제 문제로 많이 제기했습니다만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런 어떤 그 불공정 거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부의 착취 문제 이런 것들이 큰 사회적 문제도 되고 있죠. 저는 지금 국내 기업 숫자를 보게 되면 대기업을 1로 보면은 99가 중소기업입니다. 일자리도 중소기업이 뭐 압도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몇몇 대기업들이 끌고 가는 그런 경제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간접적으로 만나본 경제 전문가들, 해외 경제 전문가들 또한 이처럼 대기업만 속에서 성장하는 그러한 경제 구조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 그다음에 사회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그러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 상생하는 그러한 경제 체계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더 나아가서는 중소기업이 경제의 주력, 우리나라 경제의 주력이 되는 그러한 구조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들을 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제 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발전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부의 불평등이 가장 심각합니다. 즉 부의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처럼 심각한 부의 불평등을 가지고는 더 이상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정의롭게 나눌 것이냐, 또 특히 좀 어렵게 사는 분들, 고생하는 분들, 지금은 보면 이제 코로나 과정에서 보면 필수 노동자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더 배려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사회적 논의도 해야 된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앞으로 이제 디지털 포용 사회가 이제 더 이제 그 구체화된다고 그런다면은 모든 시민들이 바로 이런 첨단 디지털 기술과 서비스와 기기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나 시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국가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도 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바로 디지털 포용 사회다. 저는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한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만들자는 그런 주장을 이 책에서 시정유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매듭을 짓겠습니다. 이 이하의 자료는 제가 지금 주장했던 그 내용들을 유엔에서 지금 어떻게 지금 정책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또 그리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 지금 어떤 주제를 가지고서 지금 다루고 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기업 경영에서 ESG가 중요합니다.
환경, 인바이러먼트, 그 다음에 소셜, 사회적 관계, 그 다음에 거버넌스, 지배구조. 즉 기업이 이제 더 이상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거나 매출 기준 가지고서 기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기업들도 ESG를 어떤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성과 지표로 지금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투자자들도 투자 기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 ESG에 얼마나 충실한 기업인가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어느 특정 기업이 선도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 시스템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 국민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가전 박람회죠. CES 행사라고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매년 연초에 열립니다. 올 연초에 열렸던 그 CES 2020에서 메인 토픽이 바로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그다음에 Resilience Technology, 즉 이건 뭐 회복 탄력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어떤 기술이나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서비스 제품들이 단순히 그냥 소비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뭐 예를 들면은 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더 이제 잘 활용할 수 있거나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그걸 가지고서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다거나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뭐 이러한데 기술들이 이제 기여를 해야 된다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 화두를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최근에 인공지능과 관련된 국가 차원의 윤리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공청회가 최근에 열렸습니다.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써야지 그 자체가 그 작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 석학들은 이런 얘기하죠. 인공지능이 앞으로 일상화되는 세상은 천국이 될 수도 있지만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뒷부분들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포용 정책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아무리 좋은 첨단 기술이 도입이 되고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또 디지털 전환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의 최종 수혜자인 소비자, 시민,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그런다면은 저는 과연 그걸 추진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에 대한 문제 제기를 저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던지고 또 전문가들이 던져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그 디지털 정보교육 실태를 보게 되면 여전히 이런 정보격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초연결 사회, 그 다음에 디지털 포용 사회로 갈 수가 없습니다. 초연결 사회는 기술로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회라고 한다면 거기에 가치가 부여된 사회,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바로 디지털 포용 사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이 몇 가지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만은 제가 딱 40분 정도 강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 이제 지역 단위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서 그 지역사회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디지털 사회혁신이라고 그러는데 뭐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 고령층과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도 해결하고 또 환경 문제라든가 에너지 문제, 또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혁신에 대해서도 많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디지털 뉴딜 차원에서 그리고 디지털 포용 정책 차원에서 우리 정부도 이제 디지털 사회혁신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미국이나 유럽처럼 디지털 사회혁신이 지금 본격화된 국가에 비하면은 제가 볼 때 아직은 초보적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관주도적 성격이 지금 강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 단체에서 풀뿌리 운동으로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게 된다면은 첨단 과학기술이 앞으로 열어갈 초연결 사회, 그걸 뛰어넘는 디지털 포용 사회는 좀 더 가시화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 박사님. 우선 공유 중지를 좀 해주시고요. 양쪽으로 지금 학장님들을 모시겠습니다. 송진희 예술대 학장님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과대학교 정영기 학장님께서 패널 자리에 좀 앉아주시고요. 각각 시간은 5분씩 배분되겠습니다. 송진희 학장님부터 의견을 좀 주시고요. 또 질문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정영기 학장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조선대학교에서도 지금 질문이 들어와서요. 시간 조정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송진희 학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예술대학장 손주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5G 상용화로 전개될 완전히 새로운 미래의 모습을 다각적으로 예측해보고 또 이 같은 디지털 대변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잘 소개해 주셨습니다. 첨단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인간이 꿈꾸는 미래에는 궁극적으로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국가 간, 기업 간, 그리고 개인 간의 격차는 갈수록 커져서 모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는 걱정도 동시에 생깁니다. 우리 고삼석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포용 사회에서는 포용의 대상이 되는 개인들의 디지털 역량과 접근성의 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능동적으로 프로그램에 지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은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많은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우선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혹은 도입해야 하는 그런 정책이 있다면 한두 가지 정도만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울러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국가적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디지털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연구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회적 협의 기구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고 박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부 정책은 최근에 이제 디지털 리뷰 정책에서 디지털 포용 정책으로 구현됐고 앞서 이제 말씀드린 6월 달에 정부 전략 회의에서 동의한 게 있습니다.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격차 문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용의 격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접근의 격차이고 두 번째는 이용의 격차입니다. 접근의 격차는 초고속 인터넷망이라든가 첨단 디지털 기기를 구입하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즉, 초고속 인터넷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도시 중심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노홍 5천이라든가 상강 같은 경우는 초고속 인터넷이 지금 포설이 좀 늦습니다. 5G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보면 이제 비대면 산업, 비대면 문화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이러한 격차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디지털 뉴딜 정책에 디지털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농어촌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을 빠른 시기에 국가와 이제 사업자들이 협의해서 구축하겠다 하는 그러한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 초고속 인터넷 접근과 이용은 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앞서 이제 디지털 정보격차 조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차대 취약계층, 즉 장노년층, 그 다음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저소득층, 농어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일반 국민을 100으로 봤을 때 약 70% 정도 수준밖에 지금 안 됩니다. 이건 저는 대단히 격차가 여전히 크게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 디지털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번 디지털 포용 정책에도 전국에 약 1000여 개의 주민센터, 도서관, 공공도서관, 미술관 이런 시설을 활용해서 디지털 이용 역량 증진 센터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디지털 포용 사회라는 것은 많은 부분이 앞으로 지금까지는 우리 사회가 양극화의 문제가 있었다고 그런다면은 이걸 해소하기 위한 이제 근본적인 정책 그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실은 이제 이게 국가가 끌고 갈 수도 없고요. 대기업이 또 어떤 시혜적으로 뭐 중소기업을 배려한다거나 이걸로는 안 됩니다. 즉, 우리 사회와 그 다음에 그것에 이제 대표성을 갖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 이제 디지털 포용 정책 기조를 설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를 위해서 저는 우리 정부 차원, 그 다음에 지방정부 차원, 이런 어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지금부터 저는 충분히 이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에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 시민들 간의 소통이 아주 어느 때보다도 또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AI 중심 도시 광주에서 귀담아 들어야 할 그런 답변이셨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정영재 학장님께서. 예, 안녕하세요. 호남대학교 아시중학대학 정영재 학장입니다. 먼저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고삼석 박사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강연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5G 기술의 AI가 이렇게 접목됨으로써 우리의 여러 생활이나 또 산업, 또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미래가 이렇게 올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우리의 그 일반적인 생활이나 서비스 관점에서 과연 5G의 AI라는 기술이 이렇게 결합이 됐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지역 산업 관점에서 이 5G AI 기술이 이 지역의 산업에 어떤 분야와 이렇게 적용이 되었을 때 우리 지역 산업이 또 활성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면 아니겠습니까? 기술이 도입되고 서비스 그리고 기기가 이제 개발 보급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 사람의 삶에 이제 변화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변화가 지금 보게 되면 항상 점진적입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얘기하고 지능정보화 혁명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3차 산업혁명의 연장인지 4차 산업혁명인지 그에 대해서 지금 학계에서는 지금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전기기관의 발명을 1차 산업혁명, 전기의 발명을 2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명을 3차 산업혁명, 정보혁명이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 바로 인공지능과 AI가 이제 산업 현장과 우리 일상생활에 이제 도입되는 것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전기기관이 발명됐던 1700년 후반에 바로 그걸 1차 산업혁명이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전기가 발명되었을 때, 그 다음에 컴퓨터와 인터넷이 발명되었을 때를 바로 그때 혁명이라고 저는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50년이 흐르고 100년이 흐르고 200년, 300년이 흘러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러한 기술의 발명이 경제와 산업 구조를 바꾸고 궁극적으로는 일자리를 비롯한 우리의 삶을 바꿨다 이제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의 어떤 변화를 어떤 분들은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요. 또 좀 민감하거나 첨단 기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우리 삶이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딱 그거죠. 우리가 핸드폰의 그 발전 과정을 보더라도 이제는 모든 핸드폰 이용자들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는 90% 이상의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30년 전에 슈퍼컴퓨터를 국민 개개인이 하나씩 갖고 있다는 것만도 우리 삶에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인 것이죠. 그 다음에 연구실에 있었던 AI가 인공지능에 탑재되고 인공지능 스피커에 탑재되고 또 자율주행차에도 탑재되고 로봇과 드론에 탑재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에서 보기는 이제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처럼 저는 큰 변화가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인공지능은 지금 정부 정책도 그럽니다만은 원천 기술의 경쟁력 확보도 중요합니다만은 이거 보면 응용 기술로서의 이제 그 응용 소프트웨어죠. 응용 소프트웨어로서의 인공지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까의 문제인데 지금 당장 광주만 보더라도 이제 의향에서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이제 바꾸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시민들이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럼 뭐가 바뀌지? 우리는 뭘 할 수 있지? 이런 이제 고민들을 지금 할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교수님들의 고민도 클 겁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AI의 응용과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찾아보면 저는 상당히 많은 어떤 뭐랄까요, 프로젝트들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또 동시에 그러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 생태계가 이제 구성이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인공지능 베이스의 스타트업이라든가 벤처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이제 일자리가 만들어지겠죠. 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초현실의 세상이 이제 돌아온다 그러면, 광주 같은 경우는 지금 AR, VR 단지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AR, VR 단지에서 그칠 거냐? 아니면 이런 첨단 어떤 그 영상 베이스의 메타버스 시대를 이제 앞으로 준비하는데, 그와 관련된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거나 아니면 디바이스를 개발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갈 것이냐. 즉 저는 인공지능 그 중심도시 선언에 보면 산업 클러스터 구축도 있고 생태계 구축도 있고 그다음에 인재 양성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현장과 저는 잘 융합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점을 인공지능 기술 자체보다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산업적, 그다음에 사회문화적, 일상생활 이 부분에 접목시킨다고 그런다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지역 산업 차원에서 해야 될 거리들이 저는 많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 네, 답변이 충분히. 네, 감사합니다. AI 지금 직접단지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제안을 많이 해주셔서 아마도 교수님들의 마음과 머리가 굉장히 무거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또 질문이 조금 더 있어서요. 지금 네. 최대봉 교수님 이미 입시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조금 양해를 한 3분만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진희 학장님 지금 또 준비해 오신 게 하나가 있어서 하나 지금 질문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선대학교 최한철 관장님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짧게 질문 하나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짧게 답변해 주실 수 있는 두 가지 사안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AI를 비롯해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도입이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성이 높아지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곳에서 일하는 종사하던 많은 인력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릴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노사 간 합의로 새로운 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얻은 수익의 상당 부분은 기존 인력이 재교육에 투자해서 일자리도 지키고 생산성도 높이는 결과들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같은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노사정이 함께 발전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AI 시대, 우리 저자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에는 전 국민의 코딩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코딩 교육이 중요해서 국영수 코라고 얘기도 합니다마는, 자, 모든 국민들에게 앞으로 전 생애 주기별 컴퓨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코딩 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를 효율적으로 실행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아주 빨리 질문 드렸습니다. 예, 그 일자리 문제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이미 뭐 선진국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뭐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 거치면서 매 그 단계에 이제 생산 현장에 그 기술과 기계가 들어오고 그것이 이제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러다이어트 운동처럼 1차 산업혁명 때는 기계 파괴 운동도 있었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기술의 트렌드라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문제인데 그것 자체가 이제 어떤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편리성 증진에 이제 도움이 된다 그런다면은 분명한 것은 배척되고 배제되기보다는 결국은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에 도입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기술에 이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력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데 아마 지금 정책 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AI 도입 시 단순직 같은 경우가 많이 사라진다고 그렇게 보는데 또 이제 일부에서는 또 그 틈새 시장들이 더 많이 생길 걸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길게 설명 안 했습니다만은 제레미 러프킨 교수 같은 경우는 제3섹터를 이제 새로운 경제 영역으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경제적 부를 창출하고 일자리도 만들자는 그러한 어떤 그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그것의 경제 산업 현장에서의 적용, 우리 일상생활의 적용 문제는 이 일자리 문제와 저는 밀접하게 지금 연관이 돼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이제 그 사회적 논의가 좀 더 활발하게 되기를 저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무래도 코딩 교육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앞으로 특히 이제 그 컴퓨터 언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특히 디지털 네이티브 같은 경우는 우리 지금 이제 한참 자라는 세대죠. 사실 이걸 하지 않고서는 이제 제대로 지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까지도 이제 이게 과연 필요하냐는 그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본인이 주체적으로 이러한 어떤 디지털 시대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와 관련된 정보 습득, 지식 습득이 필요합니다. 근데 정부가 지금 학교 교육 과정 일부 지금 이제 코딩 교육을 의무화시켰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지금 그 디지털 역량 증진 센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에서도 관련 프로그램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시청자 미디어 센터라든가 그다음 정부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각종 인터넷 교육에 보면 이런 코딩 교육들이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어떤 거냐면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미디어 역량, 그다음 인터넷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인프라가 이제 부족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부, 문화부, 교육부 이렇게 좀 쪼개져 있어요.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이 연계가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상별로, 지역별로 다 그냥 분절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고민이 이것에 소위 말하는 컨트롤 타워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좀 대단히 중요한 건데 만든다고는 하는데 지금 여전히 좀 속도가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자원들과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는 수요층, 국민들이 되겠죠. 이런 분들과 잘 매치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빨리 좀 만들어져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대 최한철 단장님 준비되셨습니까? 간단한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에서 그 데이터댐이라는 그 용어가 초연결 사회화 되어 가는 것을 이제 실감케 하는데요. 네. 초연결 사회에서도 그 윤리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포용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댐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네. 개인적인 정보나 저작권 침해 문제 등을 이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고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이용자 신뢰 개인 정보 시스템 확립이나 네. 법 제도 개선 방법 등을 말씀하셨는데, 윤리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나 제도가 마련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네. 방송통신위에 계시면서 그 유사한 예나 경험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저는 행정부에서도 이제 오래 있었고요. 직접 정책 수립과 이제 집행도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그 데이터댐 만들고 데이터 활용도 중요합니다만은, 그 전제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100%는 아니지만, 완벽할 정도로 보호가 돼야 되고, 그에 대한 그 국민들이죠. 개인정보를 다 네. 이제 제공하는 국민과 소비자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이 이제 이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에 대한 신뢰, 그리고 활용을 하더라도 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거나 하는 그런 신뢰가 있어야만이 결국 데이터 경제는 이제 본거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이제 인터넷 윤리 문제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 인터넷 윤리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조금 이제 저도 정부에 있다 나온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드리긴 그럽니다만은 부처가 이제 자기 영역을 지금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협업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문화관광부 같은 경우는 미디어 이용 역량 증진, 즉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으로 지금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과학기술부 같은 경우는 인터넷 윤리 측면에서 인터넷 역작용 방지라는 그러한 그 개념을 써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나라 정도 세계적인 IT 선진국에서 이러한 인터넷 어떤 개인정보 보호 정책, 그 다음에 인터넷 윤리 정책, 이러한 것들이 지금 이렇게 좀 일관성 없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심각한 문제제기 의식을 좀 갖고 이걸 좀 접근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인터넷 윤리 문제는 소위 말하는 이제 가짜 뉴스 같은 경우는 허위 조작 정보죠. 이것도 정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이 허위 조작 정보 같은 경우는
첫째는 그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초래합니다. 우리 사회 공동체의 그 파괴를 가져오는 그러한 어떤 저는 저 요소라고 보고 있고, 또 우리 이제 그 민주적 공론장도 지금 우리가 보면 많이 파괴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이제 정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주도해서 하는 방법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인터넷 윤리와 관련된 문제, 여기는 뭐 허위 조작 정보, 그 다음에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영상물들도 포함이 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또 소비하는 것까지도 이건 범죄라는 그런 인식들을 우리가 다시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러한 것들이 사회 전반적인 문화로서 제도로서 안착이 된다고 그런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더 빨리 좀 해악들이 감소될 수 있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온라인상에서 그 무수히 떠돌아다니는 정보를 결국은 이용자인 시민들, 국민들께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역량, 이러한 것들을 증진시켜주는 게 오히려 가짜뉴스나 허위조작 정보를 억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됐고요. 7분 지났습니다. 굉장히 질문들이 많고 굉장히 뜨거운 현장입니다. 우선 이제 고 박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